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인 깊고 맑은 호수 하나. 소로우는 이 호수를 두고 대지의 눈이라 부릅니다. 맑고 깊은 물속을 들여다보며 그는 자연의 풍경을 넘어 무언가 더 깊은 것을 발견합니다. 바람이 없는 날이면 그 수면은 거울처럼 하늘을 그대로 담아냅니다. 소로우는 이 호수 곁에서 살며 물빛의 변화 하나하나를 관찰했습니다. 오늘 읽을 장은 호수입니다. 그가 이 작은 호수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에 지겨움을 느끼고 마을의 친구들에게도 실증을 느낄 때면 나는 평상시에 돌아다니는 영역을 벗어나 거기서 훨씬 더 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곤 했다. 즉 새로운 숲과 새로운 풀밭을 찾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으로 갔던 것이다. 때로는 해질 무렵에 페이헤이번 언덕에서 허클베리나 월귤의 열매로 저녁 식사를 하고 며칠분을 더 따가지고 오기도 했다. 과일은 그것을 사먹는 사람이나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하여 재배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 참다운 맛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 맛을 보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인데 이 방법을 택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허클베리의 참맛을 알려거든 소모는 소년이나 들꿩에게 물어보라. 허클베리를 손수 따보지 않은 사람이 허클베리 맛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흔히 범하는 잘못된 생각이다. 허클베리는 보스턴까지는 결코 오지 않는다. 보스턴의 새 언덕에서 허클베리가 자라기 시작한 다음부터 참다운 허클베리는 그곳에서 사라졌다. 장사꾼의 술에 실려오면서 허클베리의 과분만 문질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불사약 성분도 같이 사라지는 것이다. 남은 것은 단지 식품으로서의 딸기일 뿐이다. 영원한 정의가 살아있는 한 순수한 허클베리는 단 한 알도 산골에서 도시로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어떤 때 나는 그날의 김매기 작업이 끝나면 아침부터 호수에서 성급한 마음으로 낚시질을 하고 있던 친구에게로 가서 어울렸다. 그는 물 위에 떠있는 오리나 나뭇잎처럼 아무 말 없이 미동도 하지 않고 오직 낚시에만 몰두해 있었는데 내가 그에게 갈 때쯤이면 이 철학 저 철학을 실천해 본 끝에 자신은 수도승의 한 사람이라는 신념을 굳히고 있었다. 이 친구 말고는 고기를 잘 잡고 목각 기술도 뛰어난 낚시꾼 노인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내 집을 낚시꾼들의 편의를 위해 지어진 집으로 보고 있었는데 나 역시 그가 내 집 문 앞에 앉아 낚싯대를 손보고 있는 것이 그리 싫지가 않았다. 가끔 우리는 호수에 배를 띄우고 제각기 배의 한쪽 끝을 차지해 앉아 있곤 했다. 최근에 와서 노인의 귀는 거의 들리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별로 없었다. 노인만이 이따금씩 찬송가를 흥얼거릴 따름이었다. 이것은 나의 철학과도 어울리는 것이었다. 그와 나의 친교는 깨어지지 않는 조화의 친교였으며 말이 개입된 경우보다 뒷날 회상하기에 더 즐거운 것이 되었다. 거의 늘 그랬지만 혼자라서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없을 때는 나는 노로 뱃전을 침으로써 메아리를 울리게 하곤 했다. 그 뱃전을 친 소리는 원을 그리면서 점점 팽창하는 소리가 되어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숲을 가득 채우고는 마치 동물원의 조련사가 야수들을 자극하여 울음소리를 내게 하듯 숲을 뒤흔들어서는 마침내 모든 숲의 골짜기와 산허리로부터 우르릉대는 소리를 끌어냈다. 날씨가 훈훈한 밤에는 자주 보트를 띄우고 그 안에 앉아 피리를 불었다. 내 피리 소리에 매혹된 듯한 퍼치들이 배 주위를 떠나지 않고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숲의 잔해가 깔린 이랑진 호수 바닥을 달이 비추는 모습도 보였다. 예전에 나는 깜깜한 여름밤에 가끔 친구 한 사람과 함께 모험하는 기분으로 이 호수에 왔었다. 우리는 고기를 유혹하기 위하여 물가에 불을 피워놓고서 실에 매단 지렁이들을 미끼로 메기를 잡았다. 밤이 늦어 낚시질이 끝나면 불붙은 나뭇가지를 폭죽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늘 높이 던졌는데 그것은 호수에 떨어질 때 슉 하는 큰 소리를 내면서 꺼지는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휩싸이면서 주위를 더듬어야 했다. 우리는 이 어둠을 뚫고 휘파람을 불면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나왔다. 그러나 이제 나는 호수 바로 옆에 내 집을 마련했다. 때때로 나는 마을의 어떤 집 사랑방에 늦게까지 앉아 있다가 그 집 식구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 때에야 일어나 숲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다음 날의 점심거리라도 낚을 겸 심야의 몇 시간을 달빛 아래서 배낚시하는 데 보내곤 했다. 간혹 부드러운 밤바람에 배가 밀려가면서 낚싯줄을 60피트쯤 호숫물 속에 길게 풀어주어야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따금씩 낚싯줄을 타고 오는 어떤 가벼운 떨림을 느낄 때가 있다. 그것은 낚싯줄 끝에 배회하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시사했으며 그 생명체는 어렴풋하고 불확실하며 허둥대는 의욕을 가졌으나 아직 결심하기를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마침내 나는 줄을 당기기 시작한다. 한 손 한 손으로 천천히 줄을 감아 올리면 뿔이 난 메기 한 마리가 끽끽거리며 몸을 비틀면서 물 밖으로 끌려 나온다. 깜깜한 밤에 특히 나의 생각이 다른 천체들의 방대하고 우주 생성론적인 문제 주위를 방황하고 있을 때 고기가 낚싯밥을 무는 가벼운 충격을 느끼면서 몽상에서 깨어나 자연과 다시 연결이 되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체험이었다. 이제 나는 공기보다 더 진할 것 같지 않은 아래쪽의 물속은 물론 위쪽의 하늘로도 낚싯줄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리하여 나는 낚시 한 개로 2마리의 물고기를 낚았던 것이다. 월든 호수의 경치는 그 규모가 수수하며 매우 아름답기는 하나 웅장하다고 할 순 없다. 그리고 자주 와본 사람이나 그 호숫가에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깊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이 호수는 너무나 깊고 맑기 때문에 자세하게 묘사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호수는 길이가 반마일에다 둘레의 길이가 1과 4분의 3마일에 이르는 맑고 깊은 초록빛의 우물이며 61에이커 반쯤 되는 넓이를 가지고 있다. 소나무와 떡갈나무 숲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영원한 샘물로서 구름과 증발에 의한 방법 이외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유입구나 유출구가 없다. 호수를 둘러싼 산들은 수면에서 40피트 내지 80피트의 높이로 가파르게 치솟아 있다. 그러나 동남쪽과 동쪽에 위치한 산들은 4분의 1마일과 3분의 1마일의 거리에서 각각 100피트와 150피트의 높이에 이르고 있다. 이 일대는 완전한 산림지대이다. 콩코드의 모든 강과 호수들은 적어도 2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멀리서 본 색깔이며 다른 하나는 가까이에서 본 좀 더 본래의 색깔에 가까운 색깔이다. 첫 번째 색깔은 빛에 많이 좌우되며 하늘의 색을 따른다. 여름날 청명한 날씨에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서는 청색으로 보인다. 특히 물결이 일고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서 볼 때는 모두 똑같은 색깔이다. 폭풍우가 부는 날씨에는 때로는 어두운 청회색을 띈다. 그러나 내가 듣기에 바다의 색깔은 대기에 뚜렷한 변화가 없을 때도 어떤 날은 청색, 그 다음 날은 초록색으로 보인다고 한다. 나는 사방이 눈으로 덮였을 때 콩코드 강의 물과 얼음이 풀처럼 초록색을 띠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청색이야말로 액체 상태이건 고체 상태이건 맑은 물의 색깔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트 위에서 우리 마을의 강과 호수들을 똑바로 내려다보면 매우 다른 여러 가지 색깔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월든 호수는 똑같은 관측 지점에서 보더라도 어떤 때는 청색으로 어떤 때는 초록색으로 보인다.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이 호수는 양쪽의 색깔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언덕 위에서 보면 호수는 하늘의 색을 반영하고 있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모래가 보이는 호숫가의 물은 누런 색조를 띠고 있으며 조금 더 깊은 곳은 엷은 녹색, 그러고는 점차로 색이 진해져서 호수의 중심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물은 한결같이 짙은 초록색이다. 빛의 상태에 따라서는 언덕 위에서 보더라도 호숫가 근처의 물이 선명한 초록색일 때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우거진 숲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모래가 깔린 철룩둑 옆의 호숫물도
초록색이고 봄에 나뭇잎이 무성하기 전의 호숫가 물도 초록색이니 그것은 단순히 기본색인 청색이 모래의 노란색과 뒤섞인 결과일지 모른다. 바로 이것이 월든호수가 눈이라면 그 홍채에 해당되는 부분의 색깔이다. 이 부분이 또한 봄의 호수 바닥으로부터 반사된 태양열과 땅을 통해 전해진 태양열로 인하여 얼음이 맨 처음 녹아서 아직도 얼어있는 중심부 둘레에 좁은 운하를 만드는 부분이다. 우리 마을의 다른 호수나 강처럼 월든 호수도 맑은 날씨에 물결이 일 때에는 수면이 태양빛을 직각으로 반사하기 때문인지 또는 수면 자체에 섞인 빛의 양이 더 많기 때문인지 모르나 약간 떨어져서 보면 하늘색보다 더 짙은 푸른색으로 보인다. 그런 때 호수의 수면 위에 자리를 잡고서는 물 위에 비친 그림자를 보기 위해 따로따로 나누어진 시선으로 보면 물결 무늬의 비단, 즉 빛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비단이나 칼날에서 바라는 것 같은 비할 데 없는 밝은 청색을 보게 된다. 이 말로는 도저히 표현 못할 밝은 청색은 하늘 자체보다도 더 하늘색에 가까운 색으로서 호숫물의 원래 색깔인 짙은 초록색과 더불어 물결의 양쪽 색깔로 서로 교차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색깔과 비교하면 원래의 짙은 초록색은 차라리 진흙 색깔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내가 기억하기로 그것은 해가 서쪽에 지기 전 구름 사이로 보이는 겨울 하늘의 조각처럼 유리 같은 녹색을 띤 푸른색이었다. 그러나 유리잔에 호숫물을 떠서 햇빛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같은 양의 공기처럼 색깔이 없다. 누구나 아다시피 커다란 판유리는 초록빛을 띠지만 같은 유리의 조그만 조각은 색깔이 없다. 월든 호숫물을 얼마나 큰 몸체로 담아보아야 초록빛을 띨지 내가 실험으로 증명을 해본 일은 없다. 콩코드 강의 물은 똑바로 내려다보는 사람에게는 검은색이나 매우 짙은 갈색으로 보인다. 이 강물은 대부분의 호숫물처럼 그 물에서 수영하는 사람의 몸 색깔에 누르스름한 빛깔을 가미해준다. 그러나 월든 호수의 물은 수정과 같이 맑기 때문에 수영하는 사람의 몸은 설화 석고의 백색을 띠게 되는데 이것은 한층 더 부자연스러운 색깔인 것이다. 게다가 사지가 확대되고 뒤틀려 보이니 그 백색은 더욱 기괴한 효과를 내게 되어 미켈란젤로와 같은 화가의 좋은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호수의 물은 너무나 투명해서 25피트나 30피트의 깊이라도 그 바닥을 쉽게 볼 수 있다. 보트에 노를 젓고 있노라면 물밑 수십 피트의 깊이에서 헤엄치고 있는 퍼치와 피라미드를 볼 수 있다. 이 물고기들의 크기는 고작 1인치를 넘지 못하지만 퍼치는 세로의 줄무늬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런 곳에서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다니 퍼치는 매우 금욕적인 물고기임에 틀림없다. 몇 해 전 어느 겨울날 나는 강꼬치 고기를 잡으려고 호수의 얼음 구멍을 여러 개 뚫은 적이 있다. 물가로 올라서면서 얼음 위에 도끼를 던져두었는데 무슨 마가 들기라도 한 것처럼 이 도끼가 20여 미터를 미끄러지더니 얼음 구멍 하나로 빠지는 게 아닌가? 그곳은 깊이가 25피트쯤 되는 물속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얼음 위에 엎드려서 구멍 속을 들여다보았다. 호수 바닥 안쪽에 도끼가 쇠 부분을 아래로 자루를 위로 하여 똑바로 서 있고 자루는 호수의 맥박에 따라 좌우로 가볍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냥 놔두면 그 도끼는 자루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똑바로 선 채 흔들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나는 갖고 있던 얼음끌로 도끼 바로 윗부분에 얼음 구멍을 하나 더 낸 다음 주머니 칼로 그 근처에서 가장 긴 자작나무를 잘라가지고 왔다. 올가미를 만들어 자작나무 끝에 매단 후 조심스럽게 구멍 속으로 내려뜨려서 도끼 자루의 손잡이 아래로 씌우고는 자작나무의 매단 줄을 당겨서 도끼를 다시 건져냈다. 호숫가는 한두 군데의 작은 모래사장을 제하고는 도로 포장용 돌처럼 매끄럽고 둥근 하얀 돌들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파른 데가 많아서 물속으로 펄떡 뛰어들어가면 머리 위를 넘기기가 일쑤이다. 호숫물이 그처럼 투명하지 않았더라면 맞은편에 이르기까지 바닥을 다시 구경하지 못할 것이다.
이 호수가 바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이 흐린 곳은 한 군데도 없으며 언뜻 보면 수초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최근에 수위가 높아져 잠기게 된, 그래서 호수의 일부라고 볼 수 없는 작은 풀밭을 제외하면 눈에 띌 만한 수초라고는 자세히 찾아보아도 창포나 부들은커녕 노란색이나 흰색의 백합도 볼 수 없으며 약간의 작은 심장초와 가래풀, 그리고 한두 포기의 순채 정도를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수영하는 사람은 이들 수초마저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들 식물들은 호수물처럼 깨끗하고 밝다. 물가의 흰 돌들은 물속으로도 5m나 10m쯤 더 뻗쳐 있고 그 다음은 깨끗한 모래가 바닥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가장 깊은 곳에는 약간의 침전물이 있는데 수없이 많은 가을에 떨어져 물결에 흘러온 나뭇잎들이 바닥에 쌓여 썩은 것이리라. 한겨울에도 보트의 닻을 걷어 올리느라면 파란 풀잎이 걸려 따라 올라오기도 한다. 월든 호수 같은 호수가 또 하나 있는데 이쪽에서 서쪽으로 약 2마일 반을 가면 나인에이커 코너라는 작은 마을 근처에 있는 화이트 호수가 그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12마일 이내에 있는 호수들은 내가 거의 다 알고 있지만 월든 호수만큼 맑고 샘물과 같은 성질을 가진 호수는 보지 못했다.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부족들이 이 호수의 물을 마시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그 깊이를 재보고 그러고는 시간의 뒤안길로 사라졌겠지만 호수의 물은 여전히 푸르고 맑기 그지없다. 단 한 번의 봄도 빼놓은 적이 없이 말이다. 아마도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그 봄날에도 월든 호수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며 엷은 안개와 남쪽 바람을 동반한 부드러운 봄비를 맞아 호수의 얼음이 녹고 있었을 것이다. 수면에는 아직 인간의 몰락의 소식을 듣지 못한 수많은 물놀이와 기러기들이 이 정도 맑은 호수가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떠 있었으리라. 이미 그때에도 월든 호수는 불었다 줄었다 하면서 자신의 물을 계속 정화시켰을 것이며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색깔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월든 호수가 될 특허권과 하늘의 이슬을 증류할 수 있는 면허증을 하늘로부터 받아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라져버린 민족들의 문학에서 이 호수가 카스탈리아의 샘 같은 역할을 했는지 누가 알겠는가? 또 황금시대에는 어떤 요정들이 이 호수를 지배하였는지 그 누가 알겠는가? 월든 호수는 콩코드 마을이 자신의 작은 왕관에 달고 있는 최고급의 보석인 것이다. 그러나 이 호수에 맨 처음 왔던 사람들이 그들의 발자취를 조금은 남겨놓은 것 같다. 나는 호수를 빙 둘러가면서 가파른 사너리에 선반 같은 길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란 적이 있다. 호숫가에 우거진 숲의 일부가 최근에 잘려나간 곳에도 흔적이 남아있는 이 길은 사너리를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물가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기도 한다. 이 길은 아마도 이곳에 살아온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길로 원시시대의 사냥꾼들의 발에 의해 닦이기 시작했을 것이며 현재 주민들도 그 사실을 모르고 이따금씩 밟고 다니는 것이다. 이것은 겨울에 눈이 약간 내린 다음 호수 한가운데에 서서 보면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 그때 이 길은 풀이나 나뭇가지로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뚜렷한 기복이 있는 하나의 하얀 선으로 나타난다. 여름에는 가까이서도 그 길을 알아볼 수 없던 여러 곳에서 4분의 1 마일 정도 떨어져서 보면 아주 분명히 보이는 것이다. 말하자면 눈이 그 길을 명확한 백색의 활자로 부각시켜 다시 인쇄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언젠가 이곳에 지어질 별장들의 정원이 이 길의 흔적을 어느 정도나마 보존하게 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호수의 수위는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주기적인지 아닌지 또 얼마 동안의 기간에 그러한지는 아무도 모른다. 항상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아는 체를 하긴 하지만 대체로 수위는 겨울에는 높아지고 여름에는 낮아지는데 일반적인 강우나 한발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내가 이 호숫가에 살 때보다 수위가 1피트나 2피트 낮았던 때와 적어도 5피트 이상 높았던 때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
호수 속으로 뻗쳐 있는 좁은 모래톱이 있는데 그 한쪽은 물이 매우 깊다. 이 모래톱의 끝은 호수 기슭에서 약 30m쯤 떨어져 있는데 1824년이던가 어른들이 거기서 솥에 생선찌개를 끓일 때 심부름을 했던 일이 생각난다. 그러나 지난 25년간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가 하면 내 친구들은 생선찌개 건이 있은 다음 2, 3년 후에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호수 기슭에서 약 80m쯤 떨어진 숲속의 외진 작은 만에서 내가 보트를 타고 자주 낚시를 했다는 얘기를 하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귀를 기울이곤 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만은 풀밭으로 변한 지 오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호수는 물이 계속 불어 1852년의 여름인 지금에 이르러서는 내가 호숫가에 살던 때보다 꼭 5피트만큼 수위가 높아졌다. 즉 30년 전과 같은 높이의 수위가 되어 위에 이야기한 그 풀밭에서 또다시 낚시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으로 보면 월든 호수 수위의 변동폭은 그 최대 수치가 6, 7피트이다. 그러나 주위의 산에서 흘러드는 물의 양은 대수롭지 않으므로 이 같은 물의 증가는 지하 깊숙이에 있는 수온의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올 여름에도 호수의 물은 다시 줄기 시작했다. 이처럼 주기적이든 아니든 수위의 변동이 완료되기까지 오랜 세월을 요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나는 한 차례의 상승과 두 차례의 하강 일부분을 관찰하였는데 앞으로 12년 내지 15년 후에 호수의 수위는 내가 알고 있는 최저의 수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서 1마일 동쪽에 있는 플린트 호수와 중간에 있는 작은 호수들도 월든 호수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들 호수들은 얼마 전에 월든 호수와 때를 같이 하여 최고의 수위에 도달했다. 나의 관찰에 따르면 화이트 호수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월든 호수가 오랜 간격을 두고 물이 불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용도를 가지고 있다. 즉 최고의 수위가 1년 또는 그 이상 지속되면 호수 주위를 걸어다니는 것을 어렵긴 하지만 지난번 수위가 최고로 올랐던 때 이후 물가에 자라난 수목과 관목들인 리기다 소나무, 자작나무, 오리나무, 사시나무 같은 것들을 죽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물이 다시 빠지면 말끔히 정리가 된 호수 기슭이 나타나게 된다. 매일 간만에 차가 있는 호수나 강과는 달리 월든 호수의 기슭은 수위가 낮을 때 가장 깨끗하다. 내 집 바로 옆의 호숫가에 한 줄로 쭉 서 있던 15피트 높이의 리기다 소나무들이 마치 지렛대를 써서 쓰러뜨린 것처럼 죽어 넘어졌는데 이 나무들이 호수를 잠식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저지가 된 것이다. 이 소나무들의 크기를 보면 마지막으로 수위가 이 정도로 높았던 때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수위의 변동을 통하여 호수는 기슭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기슭은 가위질을 한 것처럼 털이 깎이게 된다. 그러므로 나무들은 점유권에 의하여 기슭을 차지할 수는 없다. 기슭은 수염이 자라지 않는 호수의 입술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호수는 때때로 자신의 입술로 핥아서 그곳을 깨끗하게 한다. 수위가 최고에 달하면 오리나무, 버드나무 및 단풍나무들은 물속에 있는 줄기 부분으로부터 사방으로 수없이 많은 불그스레한 섬유질의 뿌리를 수미터의 길이로 뻗어서 자신을 지탱하려고 하는데 바닥에서 3, 4피트가량의 높이에까지 이런 뿌리들이 나온다. 또 물가에 사는 월귤나무는 대개 열매를 맺지 않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 호숫가에 어떻게 해서 그처럼 고운 돌이 고르게 깔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거기에 관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들어서 알고 있고 나이 든 사람들은 그들대로 어렸을 때 들었다고 하는 전설이 하나 있다. 그 전설에 의하면 옛날 옛적에 인디언들이 이 근처의 산 위에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산은 지금의 월든 호수가 깊은 것만큼이나 하늘 높이 치솟은 그런 산이었다고 한다. 인디언들은 회의를 하면서 신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들이 이러고 있는 동안 산이 흔들리면서 갑자기 가라앉았다는 것이다. 이때 월든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노파만이 도망쳐 목숨을 구했으며
호수의 이름은 그 노파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산이 흔들릴 때 돌들이 산 허리를 굴러 내려와 지금의 호수 기슭을 이루었으리라는 것이 사람들의 추측이다. 어쨌든 옛날에는 이곳에 호수가 없었으며 지금은 있다는 사실 하나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이 인디언의 전설은 내가 전에 말한 바 있는 원시 개척자의 이야기와 별로 상충되지 않는다. 그 개척자는 탐지 막대를 들고서 이곳에 처음 왔을 때 풀밭에서 엷은 수증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또 개암나무로 된 탐지 막대가 점차 아래로 숙여지는 것을 보고 이곳에 우물을 파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다. 호숫가의 돌들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호수의 물결이 언덕배기에 부딪히는 작용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그런데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호수 주위의 산들에는 이와 똑같은 종류의 돌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다. 호수 근처를 지나는 철로를 건설할 때 그와 똑같은 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돌들을 가지고 철로 양옆에 돌담을 쌓아야 했다. 그러나 호수 기슭이 가장 가파른 곳에 돌들이 가장 많다. 그러므로 유감스럽지만 이 돌들의 유래는 나에게는 더 이상 신비스러운 일이 되지 못한다. 나는 누가 그 돌을 깔았는지 알아낸 것이다. 호수의 이름은 세프론 월든 같은 영국의 지명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원래부터 월드 인 폰드, 즉 담으로 둘러싸인 호수라고 불린 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내게 월든 호수는 누가 미리 파놓은 우물과도 같았다. 연중 항상 맑은 이 호수의 물은 그중 4개월간은 차갑기까지 한 것이다. 그때 호숫물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가장 좋은 물은 아닐지라도 최상급의 물 중의 하나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겨울에 대기 중에 드러난 물들은 대기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샘물이나 우물물보다 차갑다. 1846년 3월 6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내 방의 기온은 지붕 위에 내리쬐는 햇볕의 영향도 있고 해서 한때는 화씨 65도 내지 70도까지 올라갔지만 같은 시간 동안 방 안에 놓아두었던 호숫물은 42도였다. 그것은 각 길어온 마을의 가장 차가운 우물물보다 1도가 더 낮은 것이었다. 같은 날 보일링 샘의 물은 45도였는데 내가 시험해본 여러 샘물 가운데 가장 온도가 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샘물은 표면에 얇게 고여있는 물이 섞이지 않으면 내가 아는 물 중에서 여름에는 가장 차가운 물인 것이다. 또 월든 호수의 여름에는 그 깊이 때문에 햇빛에 드러나 있는 대부분의 물처럼 따뜻해지는 일이 없다. 아주 더운 날에는 나는 늘 한 통의 물을 길어서는 지하 저장실에 넣어두곤 했는데 밤사이에 차가워져서는 그 다음 날 낮 동안에도 시원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나는 근처에 있는 샘의 물을 길어오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호숫물은 일주일이 지나도 길어온 날과 물맛이 같았으며 펌프 냄새도 나지 않았다. 여름에 호숫가에서 일주일 동안 캠핑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통의 물을 텐트의 그늘에 2-3피트의 깊이로 묻어두면 구태여 사치스러운 얼음의 신세를 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월든 호수에서는 강꼬치 고기가 잡힌다. 7파운드짜리가 잡힌 적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마리는 굉장한 속력으로 릴을 채가지고 달아났기 때문에 낚시꾼은 그 고기를 보지 못했으며 그래서 그놈이 8파운드짜리는 된다고 안심하고 우겼다. 퍼치와 메기도 잡히는데 2파운드가 넘는 것들도 있었다. 피라미와 황어, 기름종개와 몇 마리의 송어도 잡힌다. 2마리의 장어도 잡혔는데 한 마리는 4파운드나 나갔다. 내가 무게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이유는 물고기의 경우 흔히 그 무게가 유일한 자랑거리인데다 이 2마리의 장어는 월든 호수에서 잡힌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장어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또 길이 5인치 정도의 옆구리는 은색, 등은 초록색이며 전반적인 생김새가 버들개와 비슷한 작은 물고기를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을 우화에 연결시키려는 의도에서이다. 그러나 이 호수는 고기가 풍부하진 않다. 그 수는 많지 않지만 강꼬치 고기가 제일 큰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겠다. 나는 얼음 위에 엎드려서 적어도 3종류의 강꼬치 고기를 동시에 목격한 일이 있다. 첫 번째 것은 길고 납작하며 쇠 색깔을 하고 있는데
강에서 잡히는 강꼬치고기와 아주 흡사하다. 두 번째 것은 밝은 황금색으로 초록빛 광택이 나며 이 호수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것은 역시 황금색이며 생김새도 두 번째 것과 비슷하지만 옆구리에 짙은 밤색이나 검은색 반점들이 몇 개의 엷고 붉은 반점과 뒤섞여 있어 송어와 아주 흡사해 보이기도 한다. 이 고기들은 모두 살이 단단해 겉보기보다는 무게가 더 나간다. 그 점은 피라미나 맥이나 퍼치도 마찬가지다. 사실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 호수에 사는 물고기들은 강이나 다른 호수에 사는 물고기보다 훨씬 깨끗하고 모양이 준수하며 살도 단단하다. 그래서 다른 곳의 물고기들과 쉽사리 구별된다. 어류학자들 중에는 이곳의 물고기 중 몇 가지를 새로운 변종으로 분류하려는 사람도 꽤 있을 것이다. 깨끗한 인상을 주는 개구리와 거북이의 한 종족도 이 호수에 살고 있으며 민물 쪽에도 약간 있다. 사양지와 밍크가 호수 주변에 발자국을 남겨놓고 다니며 때로는 떠돌아다니는 자라가 찾아오기도 한다. 아침에 보트를 밀어내다가 밤사이에 그 밑에 들어가 숨어있던 커다란 자라를 놀라게 한 적이 간혹 있었다. 봄과 가을에는 물놀이와 기러기들이 호수를 찾아온다. 여름 내내 흰가슴 제비들이 수면 위를 스치듯 나는가 하면 도요새는 돌이 많은 호숫가를 갸우뚱하면서 날아다닌다. 때때로 나는 호수 위에 뻗은 백송가지 위에 앉은 물수리를 놀라게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페어헤이번처럼 월든 호수에도 갈매기가 찾아온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지는 의심스럽다. 이 호수는 기껏해야 되강오리 한 마리가 해마다 찾아오는 것을 묵인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열거한 것들이 현재 이 호수를 드나드는 주요 동물들이다. 고요한 날 모래가 많은 동쪽 물가로 배를 저어가서 깊이가 8피트 내지 10피트 되는 물속을 내려다보면 호수 바닥에 돌더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곳 말고도 호수의 다른 여러 곳에도 발견되는 이런 돌더미는 달걀보다 작은 돌들이 직경 6피트에 높이 1피트로 둥그렇게 쌓인 것이며 그 주변은 그냥 모래로 되어 있다. 처음에는 인디언들이 무슨 목적으로 얼음 위에 쌓아놓았던 돌들이 얼음이 녹자 호수 바닥에 가라앉은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이 돌더미들이 너무 고르게 쌓여 있고 그중 어떤 것은 쌓은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그것들은 강물 속에서 발견되는 돌더미하고 비슷하다. 그러나 이 호수에는 석커나 칠성장어가 살고 있지 않으니 어떤 고기가 그 돌더미들을 쌓아놓았는지 알 길이 없다. 어쩌면 황어의 집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호수 바닥에 재미있는 수수께끼가 있는 셈이다. 호숫가의 선은 상당히 불규칙해서 단조롭지가 않다. 지금 내 마음의 눈은 깊은 만들이 휘어들어간 서쪽 호숫가와 그보다 더 대담한 선을 긋고 있는 북쪽 호숫가도 보고 있다. 아름다운 가리비 조개 모양을 하고 있는 남쪽 호숫가도 보인다. 그곳은 연이어 있는 갑들이 서로 겹쳐서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작은 만들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물가의 솟은 산들로 둘러싸인 작은 호수의 한가운데서 볼 때만큼이나 숲이 좋은 위치에 놓여 그 선명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적은 없으리라. 이때 숲의 모습이 비친 호숫물은 가장 훌륭한 전경이 될 뿐 아니라 굽이치는 호숫가의 선은 숲과 호수를 가르는 가장 자연스럽고 보기 좋은 경계가 된다. 그런 때는 숲의 일부분이 도끼로 잘려나가거나 경작지가 숲의 경계를 침범해서 생긴 상처나 결함이 숲의 가장자리에 나타나지 않는다. 나무들은 물가로 뻗어갈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나무마다 가장 힘찬 가지를 그쪽으로 내뻗고 있다. 이곳에서 자연의 여신은 수의 끝마무리를 자연스럽게 해놓았으므로 보는 사람의 시선은 호수 기슭의 낡은 관목으로부터 점차로 올라가서 가장 높은 나무들에게 이르게 된다. 인간의 손이 미친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호숫물은 1000년 전이나 다름없이 기슭에 철렁대고 있다. 호수는 하나의 경관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표정이 풍부한 지형이다. 그것은 대지의 눈이다. 그 눈을 들여다보면서 사람은 자기 본성의 깊이를 잰다.
호숫가를 따라 자라는 나무들은 눈의 가장자리에 난 가냘픈 속눈썹이며 그 주위에 있는 우거진 숲과 낭떠러지들은 굵직한 눈썹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호수는 대지의 눈이라는 소로우의 말, 참 오래 곱씹게 되는 문장입니다. 그는 호수를 하나의 눈으로, 그 주변 나무와 숲은 눈썹과 속눈썹으로 바라봅니다. 자연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처럼 읽어내는 그의 시선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제 소로우가 실제로 호숫가에 서서 바라본 어느 고요한 오후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